1999년 10월 26일 사이타마현 JR 오케가와요. 자전거를 타고 전철역에 도착한 대학 2년생인 이노 시오리는 역까지 타고 온 자전거를 주륜장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시오리의 등 뒤로 갑자기 다가온 검은 재킷의 한 남성. 날카로운 흉기로 그녀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릅니다. 순간 놀라 뒤를 돌아본 마유미.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또 한 번 찌르고 달아납니다. 마유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녀의 발밑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스토커 처벌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이번 사건은 JR 오케가와역에서 벌어진 스토커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 부족과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피해자가 죽어야 끝이 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1살의 여대생 이노 시오리는 평범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탓인지 밝은 성격의 친구도 많았습니다. 설날 연휴였던 1월 6일 시오리는 모처럼 외출을 했고 JR 오미야역 근처의 한 게임센터에서 친구와 함께 스티커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진기계에 문제가 생겼는지 난처해하고 있던 두 사람에게 훤칠한 키에 잘생긴 남성 두 명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무슨 일이야? 도와줄까? 매너도 좋은 듯 보였습니다. 우리 노래방 갈 건데 괜찮으면 같이 갈래? 오랜만에 시내에 나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오리와 친구는 딱히 일정도 없었던 터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을 코마츠 마코토라고 소개한 남성은 23살의 직업은 외제차 딜러라고 했습니다. 호감형 외모에 매너 좋고 세련돼 보였던 그의 정체는 26세의 본명은 코마츠 카즈히토였고 무허가 풍속점을 7곳이나 운영하는 음지의 실업가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마유미의 눈에는 성공한 사업가로 비친 그들이 멋있는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코마츠와 시오리는 이날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나 드라이브를 즐기는 등 캐주얼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오리를 만날 때마다 인형 같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었는데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그에게 시오리도 점점 마음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명품 가방이나 옷을 선물하는 등 선물의 스케일이 커져가자 시오리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운전 습관도 점점 험악해져가는 그를 보며 불안한 마음도 들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선물은 이제 됐어요. 이건 내 애정 표현인데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거야? 마음은 고맙지만 뭐? 왜 못 받겠다는 건데? 갑자기 돌변한 그를 보며 마유미는 겁이 났습니다. 코마츠 마코토로 알고 있던 시오리는 어느 날 그의 차량의 대시보드 안에서 그의 본명인 코마츠 카즈히토라고 적힌 신용카드를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믿음마저 금이 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그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었는데 병실에는 조폭 같은 스타일의 남자가 있었고 경찰차에 일부러 부딪혔다면서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를 보며 이 만남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즈음에 시오리가 헤어짐을 결심하게 될 결정적인 사건도 벌어지고 마는데요. 3월 20일 도쿄의 이케부쿠로에 있는 코마츠의 집을 방문한 시오리는 거실에 몰래 숨겨져 있는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시오리가 따져묻자 갑자기 돌변한 코마츠는 그녀를 벽에 몰아세우더니 얼굴 옆쪽의 벽을 주먹으로 내려칩니다. 나에게 반항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선물한 옷값으로 100만엔 내놔. 못하겠어. 그럼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 와. 지금 당장 너의 부모님한테 가자. 나랑 만나고 있다는 걸 다 까발려주겠어. 코마츠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오리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조건 사과했습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알겠어? 본색을 숨기고 시오리와의 만남을 이어왔지만 본 모습을 들켜버린 그에게 더 이상의 가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카즈오는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집착했고 30분마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그녀의 행동을 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오리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마다 너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전부 가만 안 두겠어. 3월 30일 그의 집착과 협박에 시달리던 시오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서를 쓴 뒤 코마츠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 좋은 직장에 다니시더라. 너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면 너 남동생들 학비는 이제 어떡할 건데? 내가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 줄지 알았어? 내 인맥과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널 끝까지 망쳐주겠어. 난 내 손을 직접 더럽히지 않아. 이 세상은 돈이면 다 해결되거든. 시오리가 말하지 않았던 가정사까지 그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코마츠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시오리의 뒷조사까지 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불찰로 인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았던 시오리는 그와 헤어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마츠의 집착은 드디어 병적인 수준에 이른 듯 했습니다. 시오리의 전화기에 저장돼 있던 남사친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틈만 나면 공갈과 협박을 해댔습니다. 어느 날 시오리는 친구에게 정말 칼 맞아 죽을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친구의 말에 만약 자신이 죽으면 범인은 코마츠라고 일러둡니다. 친구는 부모님에게 상담하라고 했지만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싫었던 시오리는 혼자서 해결해보려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몇 달간 혼자 감당해왔던 그녀였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6월 14일 이케부쿠로의 한 커피숍으로 코마츠를 불러내 단호하게 결별을 통보합니다. 코마츠는 어김없이 그녀를 협박하면서 변호사와 통화하는 척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댑니다. 이쯤 되면 잘못했다고 다시는 헤어지잔 말 안 하겠다고 빌어야 할 타이밍이지만 이번엔 시오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코마츠라는 인물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코마츠는 그의 형인 코마츠 타케시와 다른 한 명의 친구를 대동하고 시오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 동생이 회사 돈 500만 엔을 횡령했다고 지금 회사가 발칵 뒤집혀 있어요. 그 돈은 당신 딸 사치하는데 다 쓰여졌단 말이죠. 당신 딸은 내 동생을 정신적으로 조종했습니다. 당신 딸도 공범이란 말입니다. 성의를 보이셔야죠? 그들은 시오리와 어머니 둘뿐인 집에 강제로 밀고 들어와 1시간 넘게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 전후 사정을 들으시곤 얘기할 게 있으면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며 협박한 뒤 돌아갔습니다. 코마츠 카즈이토의 형인 코마츠 타케시는 도쿄 소방청에 근무하는 소방관이었지만 뒤에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가족회의가 열렸고 딸을 돕고 싶었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꼭 지켜줄 테니까. 6월 15일 아게오 경찰서를 방문한 시오리와 어머니는 코마츠를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코마츠의 협박 내용을 시오리는 몇 건 녹음해 두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녹음 파일을 경찰관에게 들려주자 이게 사건인지 민사 문제인지 딱 모호한 상태네요. 이에 마유미와 어머니는 실제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따님도 선물 많이 받았잖아요. 받을 건 다 받아먹고 헤어지자고 하면 화 안 낼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따님도 선물 받을 땐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아주면 화를 내니까 받았을 뿐이지 원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민사 문제에 개입하면 나중에 뭔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 저희도 곤란해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오세요. 끝내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고 모녀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6일 마유미는 아버지와 함께 아게오서를 찾아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넌 2000년도를 맞이할 수 없을 거야. 네가 날 배신하면 너 가족들도 함께 지옥으로 보내주겠어. 너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잘릴 거고 넌 몸이나 팔겠지. 넌 천벌을 받을 거야. 나랑 헤어지겠다고? 그럼 너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뭐라고? 걔를 산책시키고 있다고? 나보다 걔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 개새끼를 당장 죽여버리겠어. 이 정도까지 확인을 했으니 이젠 수사를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이건 이번 건이랑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거네요. 이건 협박이라고 주장하자 그렇다고 남녀관계의 트러블에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매일 협박을 받고 있으니 그를 체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만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기라면 상대 남자도 한창 달아올라 있을 때이긴 하죠. 어쨌든 그 녹음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오세요. 경찰은 자리를 떴습니다. 6월 21일 시오리는 코마츠에게 받은 선물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이 사준 선물들이 되돌아오자 코마츠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느껴졌고 그녀의 부모님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컨트롤도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된 시오리가 미웠습니다. 전을 죽여야겠어. 코마츠는 결심했고 친형인 타케시에게 전화를 걸어 2천만 엔으로 시오리를 죽여줄 사람을 찾아달라 합니다. 타케시는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업소의 점장인 쿠보타에게 사례를 의뢰했고 전직 조폭 출신인 쿠보타는 이전에 타케시에게 금전적으로 신세를 진 적이 있었던 터라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녀를 살해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창피를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착수금으로 200만 엔을 받은 쿠보타는 시오리의 비방글이 적힌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7월 13일 아침 시오리가 사는 동네 이곳저곳에 그녀의 사진을 배경으로 전화번호와 비방글이 적힌 포스터가 마치 공개 수배자 전단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까지의 통학로, 아버지의 직장 주변 등에도 수백 장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시오리는 동요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씩씩하게 학교도 가고 강아지 산책도 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며 말리는 어머니께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며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시오리의 어머니는 포스터가 뿌려진 날 아게오서를 찾아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관 2명에 의해 현장 확인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틀 뒤인 7월 15일 마유미와 어머니는 아게오서를 다시 찾아가 집에 무음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낯선 남자들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딸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코마츠의 즉각적인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형사 이과장이 나서서 경찰은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당장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결혼 전인 딸이 재판을 받게 되면 이런저런 증명도 해야 되고 괴로운 일도 많이 생길 텐데 고소를 할 거면 시험 끝난 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오리는 고소를 할 것이란 각오를 분명히 밝힌 뒤 당장 고소를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이과장은 시험이 끝나면 다시 오라며 끝까지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도쿄에 산다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원조교제 상대를 구한다는 포스터가 집 우편함에 들어있어 전화를 걸어봤다는 것입니다. 성인 남성 모집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오리의 사진과 전화번호가 적힌 카드가 우편함에 무작위로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가족 전체가 한동안 시달려야 했습니다. 22일 시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시오리는 어머니와 함께 아게오서를 방문했습니다. 형사 이과장은 담당 경찰관이 부재 중이란 이유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일주일 후인 7월 29일 드디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오리는 한시름 덜었다는 생각에 가족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시오리의 진술서를 작성한 뒤 형사이과장에게 결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형사이과장의 책상 서랍 속에서 8월 말까지 방치되고 맙니다. 8월 23일 시오리의 아버지가 아게오서를 찾았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본사와 자회사의 비방글이 적힌 편지가 수백 장 보내졌다고 호소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 다시 오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다음날인 24일 다시 한번 경찰서를 찾은 아버지. 문제의 편지를 형사이과장이 확인했습니다. 하하! 용지도 비싼 걸 사용했네요. 봉투 한 장 한 장에 우표도 붙이고 비용도 제법 들었겠는데요. 아버지는 코마츠를 빨리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터무니없는 예시를 들고 나온 형사이과장. 황당했던 아버지는 무슨 뜻이냐며 재차 묻습니다. 이런저런 주문을 하시지만 우리도 사건을 맡고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시간이 없습니다. 이 건은 신중하게 조사할게요. 경찰도 한가하지 않아요. 아직 결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아버지는 잘 부탁드린다며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형사 이과장은 30일이 되자 접수받은 고소장을 서랍에서 꺼내 자신의 상사인 차장에게 결재를 올렸습니다. 차장은 서류를 보자마자 책상 위에 내던지며 범인이 특정되지도 않은 사건인데 고소장까지 접수받을 필요 없이 그냥 피해 신고로 조사하면 되지 않았냐며 호통을 쳐댔습니다. 피해 신고로 처리되면 사이타마현 경찰본부에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장의 의중을 읽은 과장은 고소를 취하시키고 신고 접수로 돌리라고 담당 경찰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일주일 후 담당 경찰관은 시오리의 자택을 방문해 피해 신고서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9월 21일 시오리의 집을 다시 방문해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일단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하면 된다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한 번 취하한 고소에 대한 재고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의지는 완강했고 조사는 안 하는 거냐면서 역으로 따져 묻자 그제서야 경찰관은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오리는 절망하고 맙니다. 코마츠가 입만 열면 얘기했어. 경찰 고위층이랑 정치가도 알고 있다면서 자기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그랬거든. 난 아마 살해당하고 말 거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만 가는 딸을 보며 부모님은 꼭 지켜줄 거라고 시오리를 응원했습니다. 10월 16일 새벽 2시 시오리의 집 앞에 차량 2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공회전 소음과 함께 큰 음악을 틀어댔습니다. 부모님은 집 앞에 정차한 차량 2대를 발견하고 즉시 차량과 번호판을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차량들은 이미 자리를 떴고 결국 범인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시오리가 생전에 겪었던 마지막 위협이 되고 맙니다. 10월 26일 오전 8시 코마츠의 형인 타케시에게 살해를 의뢰받은 쿠보타와 타케시의 또 다른 업소의 점장과 간부, 이렇게 3명은 사이타마현 JR 오케가와역에 집합했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 전철역으로 올 예정인 시오리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시오리는 집을 나섭니다. 조심히 다녀오라는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여느 때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오케가와역으로 향했습니다. 12시 53분 JR 오케가와역에 도착해 자전거를 세우는 시오리는
등 뒤에서 급습해온 쿠보타의 공격에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주변 상인은 강도인 줄 알고 그를 쫓았지만 끝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쿠보타는 대기하고 있던 일당의 차에 올라타 현장을 빠져나갔고 시오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몇 분 후 시오리가 흉기에 찔렸다는 소식이 어머니께 전해집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오케가와역으로 와달라는 경찰의 다급한 요청에 어머니는 정신없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마친 후에도 어머니는 경찰차에서 30분이나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증언이 필요하다면서 어머니를 병원이 아닌 아게오소로 데려갔습니다. 시오리의 안부를 묻는 어머니의 질문에 위급한 상태지만 따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경찰은 답합니다. 제발 사람만 있어달라고 어머니는 빌었습니다. 그 바람도 무색하게 오후 3시 경찰서에 있는 어머니께 시오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오열했고 그제서야 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던 아버지에게도 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오리의 사망 추정 시간은 12시 50분으로 사건 발생 직전이었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각은 13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족을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왜 경찰서로 데려왔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사건 접수는 석 달이 넘은 지금도 보류 중인데다 조사는 이루어진 적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무 태만을 덮기 위해서라도 말을 맞추어야 했고 서류도 손을 좀 봐야 했습니다. 선량한 한 시민의 죽음보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업무였으니까요. 시오리의 사망 원인은 폐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흉기에 찔리자마자 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지켜준다고 약속했었는데 결국 아빠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많이 무서웠지? 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한없이 자책했습니다. 한편 실행범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시오리를 습격할 때 옆에서 망을 보던 일당이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디에게 전화해 큰일 났어. 진짜 일을 저지른 것 같다며 흥분했고 사전에 모의해둔 차량 대기 장소를 찾지 못한 쿠보타는 우여곡절 끝에 차에 올라타긴 했지만 찔렀어 2번 찔렀어.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걔 괜찮겠지? 죽진 않았겠지? 라며 패닉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사를 치른 일당은 오후 5시쯤 도쿄의 어느 가라오케룸에서 타케시를 만나 착수금을 뺀 잔금 1,800만엔을 받아 챙긴 뒤 각자 흩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처분하도록 했고 이날 밤 코마츠와 타케시는 13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코마츠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오키나와에 가 있었습니다.